대표님 이번에 인사 실패로 분당이나 비대위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더 훌륭한 이제 인재를 발굴하고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더 나은 혁신을 해 나가는 게 문제 해결의 방법이겠지요.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거취를 표명하는 것, 즉 대표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 그것이 민주당의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사퇴 좀 더 분명히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표가 사퇴를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될 것이고 그런 다음에 무슨 원내대표가 대행을 하면서 다른 인물들을 찾든지 어떻게 하든지 혁신을 꾸리든지 뭐 하지. 예. 지금 이재명 대표의 영향력이 막대하게 미치는 이 상황 속에서 알겠습니다. 당내의 강성들도 득세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뭐 팬덤이 득실거리고 있고 공격하고 이런 상황에서 온전하게 혁신의 리더십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네, 한 주간의 여론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NBS와 리얼미터에서는 소폭 하락했고 RN서치에서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네. 한 주간 어떤 현안들이 지지율에 영향을 줬나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최근까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갔던 것은 외교와 또 외교에 대한 주목도 또 코인 논란으로 인한 MZ세대 반사의 이익을 얻으면서 지지율이 올라갔었던 것인데 최근에는 좀 민감한 이슈들이 또 많이 터졌습니다. 네. 후쿠시마 관련 부분도 있고 집회 시위 또 사람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논란들 있으면서 중도 또 무당층 MZ세대 흔들리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 정체되는 네.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은영 소장님, 네.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 대통령의 지지율에 대해서 정상이 아니다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네. 지금쯤 60%는 돼야 한다라는 건데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정상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건 굉장히 좀 강력하게 좀 이제 그 비판을 한 내용이거든요. 사실 5월 말에 그 40% 돌파했다고 언론에서 많이 이제 그 지지율의 반등의 모멘텀을 잡았다 이렇게 보도가 됐었는데 지난주 나온 조사 결과를 보면은 다시 30%대 중반으로 지금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네. 대통령 지지율과 당 지지율이 같이 지금 하락을 했는데 이게 어쨌든 지금 외교 랠리 계속 이어지는 외교 랠리 속에서 국빈 방문 미국 국빈 방문이 있었고 또 셔틀 외교 재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반등의 모멘텀을 잡지 못한 거에 대해서 지금 비판을 한 것이고요. 홍준표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반대 의견을 강력하게 표명했기 때문에 이 지점을 중심으로 놓고 대통령과 어떻게 좀 각을 세워보겠다 이런 좀 정치적인 이 배경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과반 이상이 윤석열 정부 이후 언론 자유가 퇴행했다 이런 응답 조사가 있던데요. 네. 이런 결과들이 향후 대통령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아유, 부담이 되죠. 네. 이런 이유가 나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이 언론과 관련된 충돌이 있었죠. 네. 결 대통령의 도어스 대행이 상당히 호의적인 평가를 얻었지만 이 조사를 보면은 언론 자유에 대한 평가 결과가 퇴행했다가 절반이 넘는 54.8%거든요. 그러니까 네. 중도도 그럴 테고 또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무당층은 윤석열 대통령의 향후 지지율에 중요한데 그런 부분이 좀 부담스러운 것이고 결과적으로 네. 좀 소통이 잘 돼야 된다.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고 특히 중요한 것은 향후에 있을 방송통신위원장과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전개되겠느냐. 네. 그리고 MBC와 있었던 충돌 그 이외에 다른 언론사들과의 이 충돌 부분을 어떻게 좀 윤석열 대통령이 나가겠느냐. 이 부분을 이제 주목하고 있다고 볼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중요한 것은 소통, 사람, 네. 인사 이 부분을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잘해 나갈지 이 부분을 주목한다고 봐야 되겠죠. 소사인. 바로 그 부분입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그 말씀은 안 하시고 아니 이게 직접 지금 풀어서. 유행이 됐네요 네. 이미요. 네. 네. 이은영 소장님, 네. 각 당 지지율 추이를 좀 볼 텐데요. 리얼미터에서는 국민의힘의 상승, 민주당이 하락했고 NBS에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하락, 미디어 토마토에서는 국민의힘은 하락, 민주당은 상승. 이게 좀 다릅니다. 여론조사 기관마다. 네, 그래서 좀 많이 헷갈리실 수 있는데 네. 어쨌든 지금 그 국민의힘 상승, 그다음에 민주당 상승이 각각 하나씩이고 다 하락한 흐름인데 또 일부 ARS 조사들 보면은 RN서치나 미디어 토마토가 조사한 그
뉴스토마토 조사를 보면은 또 민주당이 45%를 넘는 그런 또 당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것도 있어서 네. 어쨌든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면 민주당이 악재 속에서 조금 선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낮은 상황에서 당 지지율이 그 속에서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고요. 결국 이 문제는 이제 그 대통령 지지율보다는 이 정당 지지율로 국민들의 관심이 이동하면서 총선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배 주장님, 네.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국민의힘 지지율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 향후 총선에는 도움이 어떨까요? 중요하죠. 네. 국민의힘보다는 역시 대통령 쪽에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내년 향후- 총선은 대통령 그렇죠. 총선이라고 해야 된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네. 대통령 지지율이 무엇보다도 기준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야당에서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이 총선에서의 평가 기준이 된다.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이 45% 기준이 됐든 50% 기준이 됐든 그 이상이냐 이하냐. 그래서 정권 안정이냐 정권 심판이냐 견제냐 이것이 핵심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구심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데 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얼마나 나오느냐. 대체적으로 역대 대통령의 지지율을 보면 선거와의 상관관계를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그래도 자동응답 조사를 기준으로 해서는 50% 그리고 한국갤럽과 같은 전화 면접 조사를 기준으로 보면 한 45%는 돼야 총선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김가람 전 청년 대변인이 당선되었습니다. 네. 호남 출신의 40대인데 김가람 최고위원회 국민의힘 지도부의 입성이 향후 표심에 영향을 줄까요? 이게 아무래도 호남과 40대라는 거는 국민의힘이 향후에 이제 확장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키워드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자력으로 김가람 그 전 청년 대변인이 자력으로 지금 최고위원회 된 것이냐 당내 분위기는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지금 한 65.1% 득표율로 539명의 더 찬성을 받아서 되긴 했지만 이 지금 김가람 최고위원 당선에 박성준 전략기획위원장이 좀 많이 도왔다 내지는 5인방이 뒤에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사실 이게 추대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 이 지금 청년위원장이 최고위원회에 됐다라는 거 호남 출신의 40대가 됐다라는 거는 당으로서는 뭐 굉장히 뭐 좋은 결과라고는 볼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6대 혁신안을 마련했지만 이게 이준석 지도부 때 꾸려진 혁신의 혁신안이잖아요. 네. 그래서 김기현 지도부가 수용할지 미지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앞서 이제 김병민 최고위원도 준비하고 있다 이런 그렇습니다. 입장만 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향후 지지율 총선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이런 걸 이제 꼭 이준석 전 대표의 혁신 아니다라고 이 표를 내지 말고 이건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은연중에 청년표, 20대 표 이런 걸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총선이라고 하는 것은 확장성이거든요. 그렇다면 20대 MZ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이제 수도권 그리고 이제 무당청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이들을 받아들일 수가. 방금 전에 이현영 소장이 이제 김가랑 전 청년 대변인을 이 최고위원회 임명한 게 효과가 있다. 분명히 형식적으로 효과가 있습니다. 청년이죠, 또 호남이죠. 한데 2006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때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이 2006년 신촌에서 봉변을 당하고 이 병실에서 깨어나면서 대전은요 이랬단 말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상황을 보고서 다시 그 모습이 재현된다면 내용은요 형식은 괜찮아요. 네. 그런데 내용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이제 유권자들의 와닿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가람보다는 하람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가람보다는 하람이라는 게 차라리 천하람 이 전남 순천 이 위원장을 아예 이 최고위원으로 임명을 한다면 이건 굉장히 파격적이고 또 감동이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이제 또 여론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네. 준석 없는 준석 같은 혁신 이건 마치 이제 이준석이라고 드러내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이준석 전 대표가 만들어냈던 그런 기깔난 아이디어들도 있거든요. 그걸 좀 신박한 걸 받아들였을 때 청년 세대나 또는 호남 또 호남의 정서가 배어 있는 수도권의 표심을 빨아들일 수 있다. 네. 그러면 효과가 있는 것이죠. 여야는 혁신 경쟁할 수밖에 없죠. 총선을 네. 앞두고 이제 어떤 안을 내서 국민들에게 박수를 받을지가 관심인데
어쨌든 국민의힘 지금 조강특위 위원 임명하면서 뭐 총선 준비에 착수하는 모습입니다. 네. 특히 이제 공천 관련해서 안철수 의원 지역구인 경기 성남 분당갑에 어떻게 될 것이냐 이 관심이잖아요. 거기가 뭐 다 아시겠지만 김은혜 현 홍보수석의 지역구였는데 공천 어떻게 이루어질 거로 보세요? 일단은 조강특위 위원장이 이철규 사무총장이시고요. 이분이 네. 지금 윤핵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조강특위 위원으로 박성민 전략기획위원장, 배현진 조직부총장이 들어가 있는데 이 두 분도 다 윤핵관으로 알려져 있어서 상당히 지금 좀 불균형한 구성이 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지금 현재 사고당부가 35개인데 그 35개 중에서 서울이 8군데, 경기가 13군데, 인천이 2군데, 즉 그 60% 가까운 23곳이 지금 사고당부인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인물들을 좀 주목도 있는 인물들을 경합을 시킬 것이냐. 이제 그 과정에서 그 안철수 의원 지역구가 이제 꼽히고는 있는데 여기도 여기지만 지금 동작도 상당히 지금 화제의 지역으로. 나경원 의원, 원희룡 뭐 그렇습니다. 장관 이사 갔다는 데죠? 예, 더군다나 원희룡 지금 장관은 총리설까지 지금 정당 주변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지금 조강특위에서 이게 이제 조강특위에서 컨셉이 총선 컨셉이 조금 보여지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는 아주 그 큰 인물들을 대결을 시켜서 주목을 시키겠다, 유권자들의 관심도를 높이겠다 이런 전략하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지도가 낮은 현역들 이런 분들은 굉장히 불안감을 가지실 것 같아요. 배종찬 소장님, 네. 이준석 전 대표의 공천 여부도 관심이잖아요. 이 전 대표가 얼마 전에 무소속 출마도 고려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이 전 대표의 공천 여부와 만약 이 전 대표가 무소속으로 출마를 할 경우 총선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일단 우선 이제 공천을 받을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고 봐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럼 무소속으로 출마할 거냐? 저는 이 부분에 이제 고민이 깊어질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면 그 영향력이나 파장은 어느 정도냐? 저는 뭐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왜? 네. 전체 선거판을 뒤흔들 정도의 파괴력이냐?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 이제 이게 이준석 정치의 시작이 되겠죠. 우리 앞 코너에 출연한 이 양희경 배우의 언니죠. 양희은 가수의 이 아침 이슬처럼 이제 아침 이슬인 거예요. 나중에 네. 저녁에 꽃을 피우기 위한 이준석 정치의 시작입니다. 네. 한참 이제 시간이 걸리겠죠. 그렇지만 이걸 통해서 이제 자신의 정치적 자산을 축적하기 시작하는 이준석 정치의 시작 정도가 될 겁니다. 네. 그런 의미를 자리매김하는 2024년 총선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이은영 소장님, 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가를 위해서 내가 할 역할이 뭐가 있을까 생각 중이다. 뭐 정치적으로는 이런 얘기를 하면 출마하는구나 이렇게들 네, 그렇죠. 해석을 하잖아요. 네. 근데 우병우 전 수석을 비롯해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라든가 이 친박 인사들이 특히 보수의 텃밭이라고 하는 대구 네. 경북 네. TK 지역을 지금 다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들리던데 여론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 정부가 이 내년 총선을 어떤 기조로 준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현 정부라기보다는 대통령실과 여당이 어떤 기조로 준비하느냐가 중요한데 현재 지금 임명되는 그런 그 고위직 인사들을 보면은 MB,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시절의 인사들이 지금 임명이 되는 반면에 또 선거는 박근혜 정부에서 일했던 인사들이 지금 이제 텃밭을 갖고 꾸리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네. 뭐 유병우 전 수석이나 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모두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했던 분들이 총선에 과연 나오실 수 있을까? 저는 좀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오히려 선거에 전혀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 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당에서 이게 어느 정도 정책인 타협점을 모색하지 않을 경우에 뭐 친박 연대라든가 과거 그렇죠. 예를 들면 그런 형태로 내년 총선에 움직였을 경우에 후회 분산에 대한 우려가 있잖아요.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고 저는 이제 우병우나 최경환 같은 인물의 경우에는 지역에 대한 자신들의 기반이 있어요. 네. 굉장히 견고한 기반이 있는 인물이라서 그만큼 이제 무소속으로 등장했을 때 표를 견인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다. 그래서 최경환, 우병우 이런 인물들이 실제 당선 가능성까지도 저는 충분히 타진해 볼 수는 있다고 봅니다. 네. 하지만 이것을 토대로 해서 뭐 친박이라든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향력을 과시하면서 등장할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여전히 우리 정서 속에서는 그 당시에 국정농단이나
반박근혜 정서가 여전히 사라지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각계 전투, 개인전 정도에 머무를 수 있다. 네. 민주당 혁신위원장으로 이래경 다른 백년 명예이사장이 임명됐다가 사퇴했습니다. 예. 곧 새로운 인물을 임명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주당 혁신위 움직임 지지율과의 함수는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상황으로는 반비례 관계입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나도 지금 뭐 중간지대에 있는 유권자층만 놓고 보면은 네. 깜짝 놀란 것이 아니라 지난 5일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래경 전 위원장이 누구냐 잘 모르는 인물인데 징검다리 5일날 임명됐다가 9시간 만에 사라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디 휴가 갔다가 하다 나옵니다만은 3명으로 압축이 됐네요. 김태일, 정근식, 김은경. 그렇습니다. 지금 이러면 오늘 발표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거론되는 인물들로 봤을 때는 상당히 또 혁신적인 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분은 이분들이 거론되기 전의 상황인데 지금 그래서 이분들만 놓고 보더라도 이념적으로나 또는 정책적으로나 사람 그 자체를 봤을 때는 혁신적인 성격이 있는 인물들입니다.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분들에게 정말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당에 대한 여러 가지 리더십 또 공천권까지 인계되느냐 이 부분이 핵심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이은영 소장님, 네.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 때 민주당 강성 지지층인 이른바 개딸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던 네. 양소영 민주당 전국 대학생위원장이 이재명 대표 앞에서 당내 민주주의가 실종됐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민주당 내 이 같은 논란 이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이 청년 정치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네. 지난 총선에서도 이제 양당 모두 청년 정치인들을 공천을 했지만 현재 그 평가는 썩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 양소영 전국 대학생위원장이 뭔가 그 쇄신과 혁신의 이야기를 했다면 분명히 박수를 받고 환호를 받았을 것 같은데 지금 굉장히 논란이 시끄럽거든요. 더군다나 양소영 그 대학생위원장은 그러니까 지역 대학생위원장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성명서를 내가지고 그 과정의 민주주의적인 문제가 지금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강성 지지층과의 어떤 대립점으로 보기보다는 청년 정치인들이 당내에서 자기 목소리를 낼 때 얼마나 진짜 쇄신적이고 혁신적인 이야기를 내느냐. 특히 지금 양소영 의원은 대의원제를 폐지하자. 그 등가성이 너무 넓기 때문에 그걸 좀 줄이거나 폐지하자는 거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말은 당내 민주주의라고 하고 있지만 현실을 모르는 소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당내 지지층의 비판을 받고 있는 네. 것 같습니다. 배 수장님, 네. 민주당이 김홍걸 의원의 복당을 보류했습니다. 현재 무소속으로 남아있는 민주당 출신 의원들이 그렇습니다. 네. 9명인데 이들 의원들의 복당 문제가 향후 총선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저는 이게 만약에 무원칙적으로 무차별적으로 복당을 한다면 총선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왜? 새 혁신위원장들은 원칙적으로 복당을 불가하리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이유는 뭐냐면은 결과적으로는 탈당과 복당에 대한 것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 원칙적으로, 근본적으로. 또 하나는 뭐냐면은 뭐 물론 이재명 대표 자신도 책임이 있겠지만 지난 대선의 패배 또는 지방선거의 참패에 있어서 많은 이들은 분석하는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이거는 민주당의 패배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왜 MZ세대의 민심을 잃었느냐. 왜 수도권 중도층의 마음을 잃었느냐. 표심을 잃었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180석의 거대 공룡정당이 뭐 했느냐. 그렇다면 혁신적 물갈이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을 위해서라도 이번에 이 복당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당을 나가게 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책임지게 하라. 그런 메시지가 전달돼야 되겠죠.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악재 대응에 힘쓰고 있는 모습인데요. 당 지지율이 횡보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뭐 지지율 상승을 위한 여러 노력들이 필요할 텐데 어떤 현안에 집중해야 할까요? 일단은 당내 민주주의에 대해서 양당 모두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공천 과정과 연결이 되는데 국민의힘의 경우는 지금 윤핵관을 중심으로 한 그 조강특위가 구성이 됐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원외 또는 그 이제 수도권 비주류 그 현역들의 그 어떤 의심의 눈초리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 윤핵관 중심으로 공천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검사 출신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과 우려가 있는데 이제 그런 문제 속에서 그 당내 민주주의 공정한 공천 절차에 좀 집중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총선 전망 여러 이제 지금 서서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당 입장에서는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많은데 예. 당장 우선 급히 해야 될 건 어떤 점이라고 보세요? 저는 실력 있는 정당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선거 구도가 중요합니다. 방금 전에 이은영 소장께서 이야기했던 대로 당을 바라보는 호감, 비호감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유권자들이 보는 것은 눈높이가 높아졌습니다. 네. 이 당이 실력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이제는 저 정당이 싫어서 이 정당을 찍는 것 자체는 이제 진절머리가 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유권자들도 MZ세대들도 중간지대에 있는 유권자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실력 있는 정당을 찍어보자. 그래서 저는 더불어민주당도 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니까 어떤 정책을 이제 좀 이제는 부각시켜내느냐 네. 또는 그것을 개발해내느냐 이런 정당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구도도 보면은 거의 지금 뭐 6개월 전, 3개월 전, 한 달 전 큰 변화가 없거든요. 네. 그 이야기는 좀 뭔가 기깔나는 2010년에 무상급식이라는 게 뭐 우리가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만 그런 네. 손에 잡히는 어떤 정책을 끄집어냈을 때 뭔가 민생 지금 내년에 어려워질 수 있는 지금 당장도 그렇지만 경제에 대해서 뭔가 손에 잡히는 뭔가를 끄집어냈을 때 그 정당 쪽에 국민들의 유권자들의 눈길은 더 쏠릴 수가 있는 것이겠죠. 이은영 소장님, 네. 총선 전망을 보면요, 정부 여당 지원, 정부 여당 견제, MBS에서는 동률이 나왔고 네. 매트릭스 조사에서는 정부 여당 견제 여론이 더 높게 나왔는데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게 일단은 그 정부 여당 견제론이 사실 조금 다른 조사들과 종합적으로 보면 좀 더 높습니다. 그런데 이 연합뉴스와 그 매트릭스 조사를 보면 재밌는 게 일단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한 달 전에 동일한 문항으로 했던 조사를 대비해서 보면은 지금 그 여당을 견제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34.5에서 ya당을 지지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34.5에서 49.8까지 올라가고 네. 여당을 지지해야 된다라는 게 32.3에서 37.4 올라가긴 상승은 하지만 상승폭이 좀 크지 않은 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매트릭스가 3개 문항을 했는데 그 정당 지지도하고 이제 그 견제와 안정론 그다음에 내일이 총선이면 어느 당을 찍을 거냐 이걸 했는데요. 그 견제론이 훨씬 높지만 내일이 총선이면 어느 당을 찍겠느냐에 대해서 민주당을 찍겠다라는 의견은 또 낮았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느냐. 이거는 결국 현역에 대한 불신 또는 현역에 대한 좀 심판이 필요하다. 이런 여론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선관위가 정치권 압박, 여론 등에 밀려서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에 한해서 감사원 감사를 받겠다 예, 이런 그렇습니다. 입장을 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은 중앙선관위원장 사퇴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예. 보였다고 하는데 이 점에 대한 여론 흐름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제 여론조사에서도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이 사퇴해야 된다는 의견이 10명 중 7명 정도 73.3%로 나타나는데 일반 국민들이 노태학 선관위원장의 이름을 뭐 알 리는 없거든요. 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선관위의 지금 인사채용 특혜 파장이 너무나도 심각하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중앙선관위장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물러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무려 14.1%나 되고 지금 노태학 선관위원장이 사퇴를 유보하고 있는데 여론상으로 보나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보나 사퇴가 마땅해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대법관 지금 본인이 유죄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관위원장을 묻는 겁니다. 선관위원장도 상임도 아닐 뿐더러 더군다나 이거는 감사원이나 지금 국민거래위원회나 검찰 수사도 받고 있고 지금 심지어는 사무총장이나 사무차장까지도 면직된 상태거든요. 네. 여론을 보나 여러 가지 정황상을 보나 사퇴해야 되는 것이 마땅해 보입니다. 이은영 소장님, 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두고 지금 국민의힘 민주당이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민주당은 장외 집회를 이어가고 있고 국민 과반 이상이 민주당 움직임에 대해서 정당한 대응이다 이렇게 응답한 조사가 있던데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향후 정국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사실 이제 민주당의 여러 가지 악재 속에서 큰 폭의 그 정당 지지율 하락이 안 된 이유가 이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한 그 반대 집회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을 저는 꼽을 수 있는데요. 네. 그 현재 그 지금 여론조사 미디어 토마토의 자료를 보더라도 정당한 대응, 민주당의 그 집회가 정당한 대응이다라는 게 57%, 그다음에 거짓 선동이 32.7%고요. 수산물 소비 만약에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출이 되면 수산물 소비를 줄이겠다가 64.2%나 돼서 이게 지금 국민들은 이걸 괴담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실제 내 식탁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부 여당에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향후 주도권은 야당인 민주당이 끌고 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 소장님, 네. 김건희 여사가 독자적인 행보 늘려가고 있잖아요.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 이런 메시지도 내놨는데 김 여사 행보에 대한 여론 흐름은 어떻습니까? 그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데이터상으로 보면은 이 김건희 여사의 행보가 부각이 되면 또 논란이 되고 네. 논란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에는 부정적으로 나타납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논란이 있을 수는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부각이 되면 논란이 되고 부정적이거든요. 그렇다면 대통령의 지지율만 놓고 본다면 필요한 행보는 해야 되겠죠. 하지만 가급적이면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좀 더 차분하게 꼭 필요한 행보만 좀 더 정교하게 좀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죠. 네. 이번 한 주간 지지율 여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사안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다음 주에 아무래도 그 이제 체포동의안 관련한 그 투표가 있는데 그 전에 오늘 혁신위원장이 민주당 내에서 발표가 되면은 그것을 혁신위원장을 둘러싼 그 당내 갈등이 이제 친명계와 비명계로 지금 이렇게 좀 구도가 잡혀 있거든요. 네. 그것이 좀 상당히 어떤 쪽이 더 이제 강하게 목소리를 낼 것이냐 이게 향후 전국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친명계 대 비명계 이런 목소리 서로 충돌하는 모습은 당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세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그 이낙연 전 총리가 또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네. 그 비명계의 목소리가 이낙연 총리를 중심으로 다시 이제 또 결집이 될 수가 있는 흐름도 지금 엿보이기 때문에 네. 혁신위원장의 역할이 굉장히 좀 이번에 임명되는 그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배 소장님 보는 이번 한 주간의 핵심 이슈는 어떤 겁니까? 저는 이동관 특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특히 네. 이제 내일입니다. 한상영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관련된 이 법원의 가처분 신청 결정이 될 사항이거든요. 네. 이 부분도 지금 이 향후 방송 이 정책 방향과 관련해서 상당히 큰 논란이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관련 내용 외에 정부가 차관급 인사를 대대적으로 하겠다는 그렇습니다. 입장을 네. 내놨는데 뭐 이번 주 전망들을 합니다. 예. 그 점도 여론과 지지율 흐름에도 영향을 미칩니까? 그렇습니다. 인사청문은 없지만 어떤 인사일지 또는 차관들이 대체적으로 대통령의 노동이라든지 관련된 정책 방향 성격도 드러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영향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